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홍철기 2021년 1월 11일 아침 7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잘 주무셨나요? 요즘에는 일부 긴장감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깨어났고 국민들이 실상을 알게 됐고 특히 젊은이들이 실상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보니까 확실히 돌아섰더라.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정이 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일단 무조건 둘 다 승리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완승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확실하게 압도하지 않으면은 저자들은 정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코로나가 1000명에서 600명대로 지금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죠? 사실 너무 추워서 밖에를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1000명이 그리고 검사를 뭐 제대로 하는지 어쩐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고요. 1000명에서 6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0명만 나와도 그 난리를 치던 게 엊그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진짜 자기네 유리할 때 돼 있어요. 이 정도 나오고 있으면 누군가가 지금 처벌받아야 되고 긴급 체포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뉴스를 이제 같이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뉴스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당이 승리해야 됩니다. 야당 잘한다! 화이팅 해줘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과거에 잘못된 발언을 했던 사람도 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김종인 씨에 대해서 오늘 할 말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나왔던 TV조선 뉴스입니다. 김종인, 윤석열 7월이면 늦으리. 윤석열 총장이 7월까지 임기를 다 마친다면은 대선 도전을 하기에는 일정이 늦어진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7월이면 늦으리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7월이 윤석열 총장의 퇴임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종인이 최근 사석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여기서 중진이라고 얘기할 때는 3선 이상입니다. 3선 이상에 몇 명 요즘에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안 나왔으니까 굳이 얘기할 거는 없고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7월 임기를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 너무 늦다. 자, 여러분들 아시지만 김종인 씨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 임기를 다 하게 되면은 대선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선이 지금 내년,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이니까 1년 2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대선 12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후보를 뽑는 거고 당 예비 후보 등록은 240일 전이어서 7월 12일부터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7월 24일에 임기를 마치게 되면은 야권의 경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된 이유라는 거죠. 사실 야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죠? 국민의힘의 예비 등록 후보를 하려면 7월 12일부터 등록을 하니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다 마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현재 야권에는 10여 명 안팎의 후보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10명 지지율을 다 합쳐도 윤석열 한 명이 안 되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현직에 있으면 이런 관심에서 소외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30%까지 나온 상황에서 야권이 윤석열 총장 빼고 차기 대선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 기자의 답변입니다. 검찰 일에
집중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7월이 늦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은 범야권 플랫폼에 윤석열 총장을 넣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당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제1야당이 반문연대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김종인 씨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는 거죠. 외부 인사가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 당원이 되어야 해요.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할 수가 없는 거지 라는 것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이죠. 자, 퇴임 후 봉사 발언을 두고도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본인 스스로도 정치와 더 거리를 두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이 앵커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죠. 그래서 기자 입장은 이렇습니다. 7월이면 늦으리의 느낌표는 직무에 충실하면 풀리리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든 짧지 않은 반년의 임기 동안 검찰개혁과 권력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순리대로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데요. 기자의 입장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김종인 씨가 얘기하는 게 김종인 씨의 일관된 게 있어요. 어떤 누가 나오면요 좋은 소리를 안 해요. 지금까지 김종인 씨가 그 후보 훌륭하다라고 박수 쳐준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상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선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가 지금 변했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변하건 말건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도 지금 안철수도 아직 국민의힘당에 들어가질 않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당에 검찰총장을 조기에 그만둬서 국민의힘당에 들어가라? 이거는 그야말로 김종인 씨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 평가하는 것을 그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냐 아니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느냐.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권력 수사를 끝까지 다 해낼 수 있느냐. 방해를 받아서 제대로 된 결과가 국민이 속 편한 결과가 진짜 속 시원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까지 자리를 지킴으로써 지난번처럼 그렇게 법원 판결에서 승리를 해가면서 희망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지금 월성원전 1호기 울산 함영수사 결국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요. 공수처에서도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진욱이라는 사람이 털어서 나올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조국이랑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 굳이 국민의힘당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가만히만 있으니까 그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민주당은 안 되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높아진 거죠. 근데 그 지지율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김종인 씨도 반박 못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종인 씨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할 일 다 하면은 그걸로 국민이 평가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이 김종인 씨를 평가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김종인이 당내 의원 102명에 필독 공공선 자본주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자본주의면 자본주의고 시장경제면 시장경제지. 공공선 자본주의가 뭘까요? 시장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유시장경제라는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미국 공화당의 루비오가 제시한 개념을 보고서를 국회의원 전체에게 필독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이름 길죠? 공공선 자본주의. 자,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경제민주주의. 자유면 자유지 실질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게 김종인 씨죠. 뭐든지 개념을 꼽니다. 공공선 자본주의는 시장이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죠. 그냥 시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김종인 씨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종인은
마르코 루비오의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친전 형태로 102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공선 자본주의는 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제시한 개념으로 시장은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려고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답니다. 기존의 정책적 접근으로는 공공선 자본주의를 복원할 수가 없고 시대와 새로운 경제 상황에 적합한 경제 철학과 그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가정의 육아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산업혁신 관련 정부 부처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들어있는데요.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당내 일각에서는 시장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김정은이라고 할 뻔했어요. 김종인 씨는 본지 통화에서, 조선일보의 통화에서 우리 당의 일부 의원은 시장 경제만 강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다른 경제 철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보낸 것이다. 이 정도를 좌클릭이라고 염려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이 제시한 공공선 자본주의는 국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라는데요. 김종인은 우연히 한 교수를 만나 자료를 받게 된 것이다.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당당하면 밝히세요. 학자적 양심으로 공공선 자본주의를 배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필독하라라고 지시할 정도라면은 밝히셔야죠. 김종인 씨가 교수를 만나 자료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누군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만 강조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김종인 씨의 생각입니다.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게 또 드러나죠. 시장은 시장대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국가는 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정도를 좌클릭이라고 염려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들이 김종인 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높아지니까 김종인 씨가 선이다 라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찝어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잘합니다. 박수칩니다. 지지율 높아지게 만드셨네요. 역시 가만히 전략이에요. 딴지 안 걸고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서 훈수만 가끔씩 두면 지지율이 올라가네요. 이거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김종인 씨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 전해드릴 텐데요. 박범계 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임대소득 몰랐다. 부당소득 공제 논란. 아내가 임대소득이 있나 본데 나는 몰랐다. 참. 보시죠. 2015년 아내가 상가소득 917만원을 올렸지만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관리해서 몰랐다. 4년치 일괄 납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체납이 아주 기본 장착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4년 동안 세금을 안 낼 수 있죠? 독촉장이 날라오잖아요. 아니, 당연히 청구서가 날라오고 세금 영수증이 날라오고 몇 번 안 내다 보면은 독촉장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안 냈대요. 국민의힘 거짓 해명 의혹에 직무 전문성 문제 제기도. 직무 전문성이 없죠. 법을 지키지 않는 법무장관이 어떻게 법무장관입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년간 아내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서 2,200만원 수준의 세금을 공제받았고 이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00만원 세금을 안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가에서 관리했던 사업이라 몰랐다. 야당에선 알았다면 도덕성이고 몰랐다면 직무 전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따져묻고 있습니다. 그것 아내의 소득도 모르고 있다면, 그죠? 그것도 4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버텼다면, 배우자 공제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몰랐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박범계 장모님이 관리하셔서 몰랐다. 법무부와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범계는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공제였죠. 왜냐?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소득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박범계 배우자는 당시 상가 임대소득으로 1000만원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생활을 하시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냥 아르바이트 한 번만 해도요 배우자 공제 못 받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과 함께 국회로 제출된 소득신고서에는 박범계 배우자의 2015년 소득이 917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박범계는 단순 착오였다는 입장입니다. 돈 1000만원 정도는 착오다. 그리고 150만원은 공제받는다. 세금은 안 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람이 대구의 한 상가 소유자로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나 사실은 장모님이 다 관리하셔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죠. 왜? 집사람이 상가 소유자로 돼 있는데 관리는 장모님이 다 하고 그 수입도 만약에 장모님이 다 가져갔다면 그것도 문제죠. 예. 이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세가 감해지고 그만큼 이익을 얻었다. 2017년에 처음 알게 됐을 때 4년치 200만원 정도를 일괄해서 다 납부했다. 도대체 아니 보세요. 세금은 모르고 있어도 날라와요. 그죠? 날라오잖아요. 아내 소유의 경남 밀양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을 때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몰랐다는 게 박범계의 입장입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배우자 또한 임대관리를 친정에 전적으로 맡겨놓아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판사했고요. 국회의원 했고요. 청와대에서 근무했고요. 예, 이제는 법무부 장관 한다는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했다. 야당, 알았으면 도덕성, 몰랐다면 전문성의 문제다. 그러나 몰랐다는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상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배우자 본인, 그러니까 부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누가 대리한다면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국세청에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혹 잊었더라도 신고가 누락됐을 경우 환수나 소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매년 5월쯤 거주지로 통보됩니다. 그죠? 신고가 누락됐을 경우는 통보됩니다. 그리고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 이거는 뭐 세무당국의 관계자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기본이에요. 한 번 정도면 모를까. 명의로 올라있다는 것 자체를 4년이나 몰랐다는 것 납득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 분명히 계속 통보가 됐을 것이다. 통보되죠. 세금 안 내면 세금 내라고 하고요. 예,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상범 의원은 애초 탈세 목적이 아니었냐고 의심하면서 정말 몰랐다면 법무부 장관 직무를 맡기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그 상식도 부족하고, 그죠? 법도 지키지 않고 법무장관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국세청, 소득 자체는 신고가 됐던 건이고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을 통해 차후에라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박범계는 세금을 4년 동안 안 냈고요. 오히려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박범계가 폭행을 주장했던 고시생 측 보좌관에게 보낸 카톡도 공개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문재인은 박범계 임명할 겁니다. 지명은 이미 됐고 임명은 무조건 할 겁니다. 뭐 인사청문회, 어차피 인사청문회 보고서 신경 안 쓸 겁니다. 다만 이런 보도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는요,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요. 예전에는 무조건 저래도 결국 임명할 건데 하고 안타까워 하셨지만은 지금은 상관없어요. 국민들이 저것들을 다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대깨문들도 분화가 되고 있고 대깨문들도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안심하시고 걱정 마시고 박범계 그냥 임명해라 하시고, 대신 박범계의 문제점은 우리가 머릿속에 꼭꼭 넣으면 되는 겁니다. 박범계가
고시생 폭행을 했다는 논란이 있죠. 피해자 측이 사건 발생 직후 박범계의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피해 사실을 주장했는데요. 자, 폭행 피해자를 인사청문회 때 증인 채택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해야죠. 당연한 거죠.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모임의 고시생 7명 내지 8명은 2016년 11월 23일 박범계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1층에서 기다린 끝에 오후 10시쯤 박범계를 만났는데요. 자, 사존모 회원 A씨가 청년이죠. 박범계에게 사법시험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읍소를 합니다. 박범계가 이 XX 누구야? 너희 배우가 누구야? 라고 멱살을 잡고 모자챙을 흔드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욕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 청년이 와가지고 사법시험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사법시험이 없어지니 그리고 나 로스쿨 갈 돈이 없으니 존치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배우가 누구냐고 멱살잡이를 했다는 거죠. 또 박범계가 보좌진을 시켜서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찍었고 신분증 찍어! 그러면 신분증도 겁이 나니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야 너 신분증 내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 냄새가 났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사법고시 준비하는 청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신분증을 보여줬겠어요. 피해자 A씨 폭행 사건 이후 이종배 사존모 대표에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틀 동안 술만 마셨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보좌관님 통화 가능하세요. 저희 회원이 의원님께 신체 접촉을 당해서 경찰서를 가려고 하는데 통화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술에 취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실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냈어요. 이게 당일에 그냥 보낸 거예요. 11월 23일, 24일 그죠? 그래서 저희 회원이 의원님께 신체 접촉을 당해서 경찰서를 가려고 하는데 통화 부탁드립니다. 술에 취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실관계 박범계가 사존모 회원의 얼굴을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한 점과 모자를 썼죠. 캡모자, 야구모자를 캡모자라고 하죠. 강제로 벗긴 것 등을 상세히 기술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 전 보좌관은 이 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는 폭행 논란에 대해서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 라면서 의혹을 부인한 바가 있죠. 구체적 경위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번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상호 지금 서울시장 되게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지금 나름대로 팽당했거든요. 근데 우상호가 지금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4선 의원 됐을 뿐이지 대접도 못하고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호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86 운동권이 불평등 해소에 치열했나 묻는다면 부끄럽다. 자, 부끄러우면은 그만해야죠. 정계를 은퇴해야죠. 그러면서 야권의 단일화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다자구도되면 승산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민주당에선 누가 나와도 서울시장은 야권이 승리하는 게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야권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권은 단일화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우상호는 스스로 다자대결만을 기다리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를 했어요. 86운동권 정치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86운동권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사실은 공부도 안 하고요. 그냥 데모만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데모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치열했냐고 비판한다면 부끄럽다. 정치 투사가 아닌 시민의 삶을 해결하는 서울시장으로 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정치 투사를 했잖아요. 정치도 아니죠. 그냥 싸움쟁이였지 않습니까? 80년대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 1기 부의장을 지낸 우상호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86세대를 향해 가슴이 식었다고 비판했을 때 아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선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체성과 다양한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측면에서 박영선보다 내가 적임자다.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의 성폭력이죠. 성폭력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앞뒤 얘기가 안 맞는 얘기를 쭉 하죠. 일단 코로나 얘기부터 하면은 코로나는 여당이 잘못해서,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리고 문재인이 잘못해서
아무한테나 살인자라는 프레임 씌워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야당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 죄송한 게 원인을 제공을 했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벌여서 박원순이. 그러면은 당연히 후보를 내면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자기는 사회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하겠다. 이게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우상호가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호는 4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대협에서 부의장을 했잖아요. 저게 평생 꼬리표로 달려와요, 쟤들한테는. 쟤들은 이상해요. 그래서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장을 했던 사람을 높이 쳐줍니다. 그래서 우상호는요, 기본적으로 임종석이 형형하긴 하지만은 내려봅니다. 쟤들은 저래요. 이인영은 의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인영 앞에서 우상호는 끽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적극적으로 누가 지지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임종석이 나온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임종석이 그냥 베베 꽈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저 우상호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호가 실토했어요. 중요한 거는 우상호가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불평등 해소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죠? 데모하면서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사회적 불평등 격차의 해소가 아니었던 거죠. 예, 저쪽만 바라본 겁니다. 북쪽만 바라보고서는 그 자칭 민주화 운동 한 거고요. 사실은 북쪽만 바라본 겁니다. 우상호만 문제가 되느냐. 진중권이 오늘 아침 조간에 유시민 보고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유시민도 대답해야죠. 진중권 얘기입니다. 이건 쭉. JTBC 신년 토론에 유시민이 출연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물어볼 게 좀 있었습니다. 작년 토론회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었죠. 증거인멸을 증거 보전이라 고쳐 불러가면서까지 정경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싸잡아 비난했던 게 유시민이었습니다. 유시민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때 다 받아들이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 정경심에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의 표창장도 위조로 확인됐고 증거인멸 혐의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유시민은 검찰 수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까요? 아니면 아직 2심과 3심이 남았다고 할 건가요? 그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텐데요.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허위와 왜곡으로 대중을 오도해왔다면 책임은 못 지더라도 최소한의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인데요. 그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유시민의 거짓말.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거짓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유시민의 주장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른바 검찰이 언론과 손을 잡고 여당을 공격하려 했다는 음모론이 사실의 행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권언유착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이 사건의 수사팀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짓고 보고서까지 올렸지만 이성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뭉개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하는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정권 차원의 음해 공작이 있었다고 확인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검언유착 프레임은 3개의 거짓말로 짜여 있다고 하는데요. 사기꾼 지모 씨는 채널A 기자에게 이철이 돈을 건넨 정치인 리스트를 쥐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열린민주당 최강욱은 채널A 기자가 이철에게 유시민을 음해하는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고 했고, 유시민은 그 옆에서 검찰이 자기 계좌를 들여봤다고 했죠. 유시민 계좌 들여다 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증명 못하고 있죠.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황당한 것은 이 거짓말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다는 것이고, 독일에서는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고 일본에서는 50년대에 한 번 발동됐을 뿐인 이례적인 조치가 추미애가 재직하는 1년 동안 여러 차례 발동됩니다.
이번에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중에 하나도 이 무리한 수사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을 져야 할 것은 정경심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준 허구의 프레임은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선동가들이 함께 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은 MBC 라디오에 나와서, 그죠? 전국의 그냥 모든 국민들이 듣는 라디오에 나와서 작년 11월 말 12월 초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 재단에 대한 수사로 4.15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이끌어내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는 허황한 음모론의 토대가 되줬습니다. 대검과 검찰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고요.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열어봤다면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해주게 돼 있는데요. 그 시한이 6개월이 지나자 그는 규정상 통보의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왔는데요. 유시민 씨,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십시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취재윤리를 위반한 기자는 고작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유능한 엘리트 검사 한동훈 검사저 한직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거짓말로 인한 구체적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응답하라 유시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가? 라고 진중권이 얘기를 했는데요. 유시민, 응답하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저희 같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가짜 뉴스 프레임에 시달렸죠.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받았고요. 영상 노출에도 압박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거짓말은 누가 했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제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 추미애에게 감찰 규정 원래대로라고 공고안을 낸다고 합니다. 뉴욕 감찰관이 혼란들인 것 사과한 것은 보도드렸습니다. 법무부 개선안 보고 권고안이 제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감찰 규정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진합니다. 추미애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라고 권고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감찰위는 뉴욕이 사과하면서 감찰 절차 개선을 약속하자 다음 회의에서 법무부 개선안을 받아본 뒤에 권고안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 감찰위는 정기회의를 열어서 검사, 교정직, 보호관찰직 10명의 감찰을 논의했는데 이 회의에서 A 위원이 법무부가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감찰할 수 있게 감찰 규정을 개정한 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찰위가 권고안을 만들어 장관에게 제시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찬성한다 하면서 권고안을 내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뉴욕 감찰관도 사과했습니다. 사실 뉴욕은 사과할 사람이 아니죠. 뉴욕이 아니라 추미애가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 박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그 감찰위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실 검사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려면 감찰위를 거쳤어야 했는데 윤석열 총장 때문에 지금 감찰위도 거치지 않았었던 거죠. 자, 어쨌든 세상이 바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문재인이 꼬리를 내렸다. 문재인이 지금 뭔가 지금 위축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5,500분께서 시청해주고 계신데 좋아요가 2,300개거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금부터 왜 문재인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리고 문재인이 꼬리를 내리고 국민들에게 인기 영합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왜 인기 영합도 안 되는 건지,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사실상 100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기가 왜 티가 안 나는지, 하지만 왜 민주당 내부가 분열이 되고 있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14만 명인데 지금 구독 버튼을 한 100분만 눌러주시면 14만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카톡, 라인, 밴드, 그리고 페이스북 등으로 이 영상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문재인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문재인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찬, 양정철 지고 김경수, 윤건영이 부각됐다고 하는데요. 김경수는 조만간에 또 감옥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미 선고도 받았고요. 예, 그냥 불구속 상태일 뿐입니다. 이호철의 역할설도 있다고 하는데요.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로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 떨어졌죠. 그리고 코로나로 지지율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고 반전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이게 지금 좌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좌파들이 좋게 얘기해요. 공식 라인 이외에 문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식 라인이 아니면은 뭐죠? 비선 라인이죠. 비선 라인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면 뭐죠?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을 일으키면 뭐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자, 비선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그거죠. 문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로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친문 성향의 원로그룹, 김경수와 양정철 등 참모진 출신 그룹, 이호철 등 부산그룹 등이 꼽혀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여권 내부의 권력구도 재편으로 조원그룹에도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은 당대표를 그만둔 뒤에 문재인과 소통을 안 하고 있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 중요한 상황에서 이해찬은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표직을 떠난 만큼 빈도와 영향력에선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정철 비서실장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양정철은 전해철이 행정안전부 장관 입각을 계기로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삼철의 역할론이 커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비서실장 발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친문 핵심 인사들의 권유에도 끝내 고사했다고 하는데요. 자신과 인연이 깊은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에서 정책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정철이 야인으로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과도 거리감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데요. 이 부분 조금 있다가 양정철이 미국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요 보도가 좌파 언론이다 보니까 그 분석을 잘못했어요. 전해철이 행정안전부 입각이 됐으니 양정철도 비서실장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전해철은 일찌감치 비서실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문재인이 전해철이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지사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옛다 먹으라 하고 행정안전부를 준 겁니다. 전해철이 문재인한테 들이받는 성격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자기한테 옛날처럼 대통령이 되기 전처럼 형처럼 형 하면서 동생처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배제되는 이유에는 사실은 다른 라인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이호철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경수는 문재인과 통화를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김경수는 지금 2심 판결까지 받은 범죄자죠. 예, 범죄자인 김경수와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범죄자의 의견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직 도지사인데다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운신의 폭이 제한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온다는데요. 이거 통화 내역 까야죠. 그죠? 그리고 윤건영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앞장서서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이호철이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호철이 진짜로 부산대 동문인 유영민을 청구했다고 한다면은 이호철과 양정철이 갈라섰겠죠. 이호철과 전해철이 갈라선 겁니다. 그러니까 삼철이라고 얘기했는데 삼철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왜? 사실 전해철과 양정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을 끌어들인 게 양정철이잖아요. 양정철이 이재명을 데려다가 김경수랑 화해를 시켰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전해철은 양정철한테 이재명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또 이호철은 양정철 대신에 유영민을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삼철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친문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친문이 이재명과 추미애를 지지하지 오히려 문재인이 친문 눈치를 보고 있다. 친문이 더 이상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과 정세균이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낙연은 문재인 때문에 망했죠. 사면 얘기 꺼냈다가 민주당에서의 지지가 철회가 됐습니다. 예. 친문들의 지지가 철회가 됐어요. 망했어요. 이낙연 마음에도 없는 소리 문재인이 너 대통령 시켜줄게 해가지고 그럴까요? 제가 한번 대통령 해볼까요? 하고서는 총대 맸다가 망했죠. 정세균은 그냥 관심이 없죠. 그냥 자기 혼자 대통령 한다고 그러지 누가 정세균한테 관심을 갖습니까? 예. 하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데요. 정세균도